오원시 마켓 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불어온 산타랠리 훈풍에 우리 증시도 견조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반도체 투톱이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연말 연초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시간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시간 0.5% 오르면서 4,129포인트 선 지나가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16% 오르면서 91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뉴욕 증시의 상승 흐름을 받아낸 코스피는 개장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반도체 투톱의 수급이 집중돼 있는 점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현재 시간 0.5% 오르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상승 출발했습니다. 923포인트 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후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하락 전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오후장 들어서 반등에 성공하면서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수급 사항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가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간 1조 1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간 또한 3천억 원 넘는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현재 시간 1조 4천억 원 가까이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기관이 지수를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시간 900억 원 넘는 상승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상황 같은 경우도 이틀 연속 거센 하방 압력을 이어가고 있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환율 대책을 내놓으면서 1,420원대까지 내린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 시간도 0.8% 내리면서 1,432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내 증시 뉴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투자은행 노무라 증권의 호평의 자체 GPU 개발 소식 등 이어지면서 지수가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4분기 범용 D램과 낸드 가격이 모두 큰 폭으로 오르며 삼성전자의 메모리 부분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범용 D램 가격은 4분기에 30%에서 40% 상승했고 서버용 D램 가격도 전분기 대비 오른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했고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최소 2027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가 독자적인 GPU 개발에 성공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졌고 해외 주식을 매각한 뒤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한다는 정부 정책까지 발표되면서 반도체 대형주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현재 시간 반도체 투톱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현재 시간도 4.77% 오르면서 11만 6,4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2.2% 오르면서 60만 닉스를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이 직접 자율주행 기술력 점검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집중됐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지난 24일 현대 첨단차 플랫폼 본부에 있는 성남 판교의 소프트웨어 드림센터를 방문해 아이오닉6 기반의 자율주행 차량을 직접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탑승 이후 정 회장은 테슬라 같은 경쟁사에 비해 출발이 늦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안전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개발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에선 최근 삼성전자의 자회사 하만이 독일 JF사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사업부를 약 2조 6천억 원에 인수한 점에 더불어 현대차에서도 자율주행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며 국내 1, 2위 대기업이 미래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면 자율주행 시장의 슈퍼사이클이 도래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시간 자율주행 관련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분을 보유한 에이테크 솔루션이 현재 시간 최고 수혜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상한가인 9,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라닉스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인 2,36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AI 서버 및 MLCC 수요 확대로 실적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이란 증권가의 전망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4분기 삼성전기의 매출이 전년 대비 14.2% 늘어난 2조 8,469억 원을 거둘 것으로 바라봤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6.3% 늘어나면서 2,258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나증권에선 컴포넌트 사업부가 비수기임에도 가동률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재고는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한 4주분 수준으로 파악된다며 MLCC 가격 하락폭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4분기에는 IT용 MLCC 비중 축소로 평균 판매 단가가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다만 패키지 솔루션 부문은 모바일 비수기 진입에 따라 BGA 기판 매출이 전분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AI 서버용 BGA 매출이 증가해 패키지 기판 매출 또한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시간 삼성전자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가 현재 시간에도 강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2.76% 오르면서 26만 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배당락일을 맞아서 종목별로 개별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올해 거래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시장 맞춤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알아보시죠. 보장 출발도 2대1 TV와 함께 하시죠. 마켓나우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국내 증시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강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증시에서 마이크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와 함께 대형주 중심의 강세장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훈풍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면서 오늘 유가증권 시장으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1조가량 유입되고 있고요. 기관의 수급도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보다 코스피의 강세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건 반도체 관련 기업들입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기업들의 상승세가 왜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걸까요?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상승한 건 마이크론의 호실적을 빼놓을 수 없을 듯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마이크론이 회계연도 중심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액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무려 57% 상승했고요. EPS 같은 경우에도 4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나 시장에서 주목한 건요. 디램과 낸드 부분의 매출이 동시에 상승했다는 건데 디램 매출이 무려 69% 그리고 낸드 역시나 22%가량 증가하면서 모든 사업부에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24일 현지 시간 주가가 3% 넘게 상승했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시장이 주목한 건요. 마이크론이 앞으로의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였습니다. 마이크론은 앞으로 디램 그리고 낸드 시장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나 HBM의 시장이 연평균 40%가량 성장할 것이고 2028년 시장 규모가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전망한 건 2030년이었는데 이보다 2년가량 더 빠르게 1,000억 달러의 시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그렇게 된다면 HBM 시장이 디램 시장을 추월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HBM의 시장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특히나 시장에 주목한 건 캐펙스 그러니까 앞으로의 투자를 얼마나 할 것이었는데 18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20억 달러가량을 상향 조정하면서 앞으로 반도체 시장이 더 좋아질 것이고 수요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이번 투자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시장의 분석에 따르면 과거에는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가면서 PC라던가 스마트폰 수요가 증가했고 이로 인해서 디램이나 낸드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바라봤다면 현재는 AI 인프라 시장이 확산되면서 서버나 데이터 센터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더 갈 것이다라고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수요의 질이 대규모 그러니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질 자체가 다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겠죠.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디램 가격의 폭등세가 일주일 새에 정말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게 또다시 확인이 됐습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일주일간 메모리 가격을 보게 됐을 때 디램이요. DDR4 8GB 같은 경우에는 12% 그리고 16GB 같은 경우에도 무려 10% 두 자릿대 상승이 일주일 사이에 나온 거고요. 낸드 역시나 2에서 3%가량 상승하면서 디램은 두 자릿대 폭등, 낸드도 꾸준하게 상승하는 것이 이번 데이터를 통해서 또다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가격이 끊임없이 오르고 있는 걸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가격을 결정하는 그 권력이 좀 바뀌었다라는 걸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사야지 가격이 상승, 그러니까 수요자가 우선적인 그러한 그래프였다면 지금은 제조사, 공급자가 가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됐다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대형 모듈 업체들이 지금 가격 인상을 주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자들은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현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고정거래가 시차가 반영되게 되는데 앞으로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게 이 부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으로는 구조적으로 공급 제약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DDR4 같은 경우에는 구형 공정인데 HBM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금 가동을 변화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구형 공정에 들어간 DDR4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DDR5, HBM 같은 경우에는 AI 서버 수요가 지속적으로 폭증하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이런 수요를 공급자들이 지금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을 시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낸드 같은 경우에는 재고 판매가 지연이 되면서 유통 물량을 축소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 D램과 낸드 모두 다 굉장히 타이트한 수급 여건이 펼쳐져 있고 이게 당분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메모리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시장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사이클이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나 SK와 삼성은 내년 2월에 HBM4를 양산한다라는 일부 기사들도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범용 반도체의 공급이 더 타이트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가 경기도 이천 팹을 통해서 내년 2월에 양산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나 TSMC와의 협력 관계가 앞으로 더욱더 공고해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역시나 평택 캠퍼스를 통해서 내년 2월에 양산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엔비디아로부터 성능 최고 평가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실제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에 힘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이겠죠. HBM4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인 루빈에 탑재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내년 2월에 탑재를 하게 된다면 마이크론보다 더 빠르게 마이크론이 2분기 양산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몇 달 더 빠른 그런 시장 선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1분기까지도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HBM4 같은 경우에는요 맞춤 설계가 본격화된다는 것에 다른 HBM과 좀 차별화가 있습니다. 우선 이전 세대와 비교했을 때 2배가량 대역폭이 훨씬 더 증가했고 전력 효율 역시나 40%가량 개선이 됐는데 지금부터는 커스터마이징이 되는 그런 HBM 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기술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게 시장의 해석이고요. 특히나 내년 하반기에 루빈이 출시가 되게 된다면 이제는 HBM4의 시장을 누가 더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변화할 수 있고요. 사실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와 비교했을 때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에 성능 최고를 받았다라는 소식과 더해지면서 삼성이 SK하이닉스를 추격할 수 있을지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무라증권에서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높여 잡는 그러한 또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우선 4분기 기준으로 범용 D램이 40%, 서버 D램은 60%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D램이 68%, 낸드가 73%나 급등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범용 D램 역시나 80% 이상 가능한데 삼성전자가 HBM뿐만 아니라 범용 D램 부분에서도 기술력을 갖고 있고 시장의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실적을 굉장히 좋게 내다봤고요. AI 수요와 공급 제약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타이트한 이 부분이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좀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영업이익을 133조를 넘어설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88만 원으로 높여 잡으면서 앞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내년까지도 더 잘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것이죠. 어쨌든 간 우리가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꾸준하게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반도체가 모든 산업의 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봇도 잘 가고 자율주행도 잘 가고 앞으로 날 스마트 글라스라던가 여러 가지 산업군들에 꼭 필요한 게 반도체입니다. 결국에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
같고 그렇게 된다면 국내 반도체 대형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은 앞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 아래에 있는 밸류체인 관련된 기업들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면서 내년 반도체 전략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도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정세로 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저도 이제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코로나 팬데믹 때 지금보다 경기가 나았잖아요. 지원금을 많이 풀었죠. 그나마 지금 기대를 걸 건 저는 이제 거기가 좀 더 좋아져서 그런 활성화를 통해서 소비로 좀 이어지는 게 좀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호 관세 부분은 상당히 어지러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전반적으로 큰 흐름에서는 우리나라한테만 이제 굉장히 안 좋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랑 이제 미국 시장 경쟁하는 여러 국가들하고의 이제 거기서 똑같이 대응을 하기 때문에 큰 흐름에는 문제는 없는데 대신 이제 좀 복잡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기자님 질문처럼 이제 유통업체를 한번 볼 건데요.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가 유통업체들이 미국 시장 공략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미국이 우선 멀어요. 너무 멀고 또 두 번째가 거기가 이제 유통 선진국이에요. 거기는 유통의 시작은 뭐 미국, 유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유통이 거기 가서 이제 뭘 해보겠다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더 빨라져. 어떻게 보면 아마존도 이제 세계 최고 회사인 아마존도 이제 미국에 있고 월마트도 거기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유통업체들이 진출하는 게 여의치 않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기업들은 이제 제조기업이나 브랜드 기업들은 할인마트에 넣거나 아니면 이제 코스코나 이제 월마트 같은 데 이제 직접이나 이제 에이전시 통해서 이제 많이 넣었어요.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너무 타이밍이 좀 아깝다고 해야 되나요? 좀 아쉬운 게 한류가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미국 분들하고 이제 요즘 종종 이제 미팅을 해요. 주문하면은 요즘에 미국에서는요 한글만 써 있으면 사람들이 산대요. 이 정도로 정말 반응이 폭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 식품하고 화장품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이랑 거리가 멀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물류가 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그리고 또 하나가 유통기업들은 투자를 해야 돼요. 오프라인은 매장을 투자해야 되고 이커머스는 플랫폼 세팅을 위해서 셀러나 그 고객 확보를 위해서 또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거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작은 포맷의 유통업체에 오프라인이 가가지고 여러 개 들어가는 게 매우 합리적이에요. 거기다가 직영점 몇 개하고 가맹점을 합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공략법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올해 올리브영하고 CU가 들어갔잖아요. 이 들어간 시점에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이거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이 한류 붐을 타고 올리브영, 뭐 CU, 뭐 나머지 다른 작은 포맷의 이런 유통사들 있죠. 강연이나 컨설팅을 많이 가면은 뭐 인터뷰도 마찬가지고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10위권, 어떻게 보면 12위, 2, 3년 전에는 9위까지 경제 대국입니다. 근데 여기서 경기가 살아난다는 거는 중위권까지 가는 거의 진짜 선진국이 되는 건데 앞선 그 선진국 봐보세요. 일본, 프랑스, 영국 보시면은 급격하게 성직 올라가다가 다 지금 어때요?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뭐 저성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시기가 온 게 아닌가. 선진국들이 대부분 겪는 게 뭐예요? 많은 복지 혜택, 높은 임금. 근데 그리고 또 비싼 임대료. 근데 이 상황에서 과연 효율이 나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도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정세로 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저도 이제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코로나 팬데믹 때 지금보다 경기가 나았잖아요. 지원금을 많이 풀었죠. 돈이 풍부하고 또 하나는 부동산이 완전 화랑이었죠. 폭등했죠. 부동산이 폭등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돈을 어쨌든 차익이 나든 착각을 하든 쓰죠. 또 하나가 부동산이 화랑하면요. 관련된 산업들이 같이 좋아져요. 소비재에서는 맞아요. 유통에서는 첫 번째가 가구, 가전.
그것저것 싹 우리는 이사 가면 다 갈아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았는데 당시 뭐 코인도 좋았고요. 근데 지금은 요즘에 부동산 뭐 좋아지긴 한다고 하는데 사실 국민들은 크게 바라진 않잖아요. 정부 정책도 그렇고 그거에 비해서는 여기도 좀 어렵고 그나마 지금 기대를 걸 건 주식인데 저는 이제 거기가 좀 더 좋아져서 그런 활성화를 통해서 소비로 좀 이어지는 게 좀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뭐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네. 뭐 우선은 그 앞서 설명한 대로 쿠팡하고 네이버 쇼핑은 굉장히 좀 흐름이 좋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으니까 쿠팡은 이제 독주가 계속될 것 같은데 최근에 네이버 쇼핑에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 소위 셀러로 활동하는 기업들이 매출이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빠른 배송을 좀 도입을 하고 프로모션을 강화해서 그런데 아마 네이버 쇼핑도 최근에 좀 더 실적이 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이커머스에서는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이제 빠른 배송이 이제 풀필먼트가 있었고 거기에 대응하는 최근에 나온 게 키커머스. 그래서 저는 유통기업뿐만 아니라 유통기업에 연관된 회사들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풀필먼트의 아까 이야기한 CJ 대한통 같은 경우는 혹시 그 신세계 알리바바 합작 회사가 연결해서 큰 흐름을 타면은 좀 좋아질 것 같은데 그거는 약간 물음표가 있는 거고 여기 지금 이제 시작하는 키커머스는 앞서 이제 세팅된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거든요. 우리나라 배달 플랫폼 기업들 있죠? 세 군데.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저는 요 세 기업도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쪽에 굉장히 투자를 늘리고 있어요. 유통기업들이.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를 한번 관심 있게 조심스럽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한번 편한 서비스를 받으면요, 절대 이걸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빠른 배송을 도입해야 돼요. 풀필먼트를.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잘 지어야 돼요. 그럼 이것 때문에 또 주저하는 게 있고 그러면 또 쓰는 게 좋냐? 그렇지 않아요. 우선은 그 전반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데 그 우리나라의 이제 주요 유통 흐름은 기존에 이제 백화점, 뭐 편의점, 대형마트 같은 오프라인 유통이 주도를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2년 전부터 이커머스가 50%를 넘어서면서 메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커머스로 흐르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이커머스가 이제 우리나라의 주도하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먼저 이제 오프라인 유통 한번 이야기를 이번엔 할 건데요. 오프라인 유통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극명하게 갈리는 게 이커머스의 공격에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잘했냐, 못했느냐가 지금의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이야기 드릴 거는 이제 그나마 대응한 백화점하고 뭐 편의점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 건데요. 백화점은 사실 이제 4, 5년 전부터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선진국에 있는 백화점들이 일본, 유럽, 미국 백화점들이 앞서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백화점들은 그 4, 5년 전부터 어떻게 하면은 이 위기를 타개할까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노력을 했는데 그거에 이제 나온 그 방안이 그럼 우리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뭐 즐길거리, 먹거리를 많이 늘리자. 그래서 맛집도 나오고 뭐 팝업스토어 그리고 뭐 요즘에 그 조명을 하는 뭐 크리스마스 조명도 많이 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커머스가 장점이 뭐였냐면은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처음에 백화점이 타격을 많이 입었다가 이런 즐길거리, 먹거리로 바꾸면서 고객들이 다시 찾아오게 되고 이런 대형화 시키면서 방어를 하게 됐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게 지금 오프라인 유통 1등이 1위가 백화점이 됐습니다. 또 성공한 그 유통 채널은 어떻게 보면은 편의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편의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이커머스랑 차별화되는 그런 대응을 할 거냐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커머스가 이제 저렴한 가격에 배송이 좀 빨라지면서 좀 들어왔잖아요. 근데 편의점은 우리나라에 5만 5천 개를 전국에 깔아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사람들이 급할 때 바로 집 앞에 아니면 회사 근처에 가서 편하게 제품을 금방 구매를 할 수 있고 또 요즘에 그 날씨가 점점 더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음료 같은 것도 가볍게 먹을 수 있고 또 이제 뭐 도시락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제공을 하고 또 좀 잘한 게 뭐냐면요. 신제품 같은 걸 굉장히 많이 계속 선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편의점도 잘 대응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백화점과 편의점은 큰 흐름에서는
좀 앞으로 좀 잘 갈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대형마트죠. 네,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이커머스의 공격을 잘 방어를 못했는데요. 그 가장 큰 문제는 공산품을 다 뺏겼어요. 신선식품 빼고 이제 공산품이 이제 거의 다 이제 이커머스에 넘어가게 된 상황이다 보니까 그 대형마트는 좀 어떻게 보면 라이프 스타일 변화나 이제 그런 걸 잘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과거의 대형마트는 어떻게 보면은 그 주말에 가족끼리 손잡고 나들이 가서 쇼핑하고 즐기는 공간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즐기는 공간은 백화점한테 내주고 쇼핑 공간은 이커머스에 내주게 된 거예요. 1, 2인 가구가 60%가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굳이 많이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마트는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마지막 남은 신선식품마저 뺏기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좀 위기가 올 것 같아요. 마지막 또 하나 더 유통채널 얘기할 건 이제 면세점이죠. 면세점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커머스의 영향이 좀 덜 받은 쪽이긴 한데 여기는 좀 운이 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코로나19 때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아서 힘들다가 코로나 끝나면 좀 좋아질 거니 했더니 또 이제 굉장히 또 세계적인 불황 때문에 또 면세 매출이 또 쑥 떨어졌죠. 세계적인 그 PwC라는 그 앙케이트 리서치 기관에 조사를 해봤더니요. 전 세계 고객들한테 물어봤어요. 최근에 굉장히 세계적인 불황인데 가장 먼저 소비를 줄일 카테고리가 뭐냐? 했더니 1위가 명품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면세점은 굉장히 지금 흐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대신 이제 면세점이 좀 기댈 거는 최근에 이제 중국 그 단체 관광 비자 면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고민인 게 과연 중국 분들이 우리나라 와서 명품 살 건가? 어떻게 보면 한류 때문에 식품이나 화장품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최근에 또 큰 유통가 이슈 중에 하나가 홈플러스 아닙니까? 좀 안타깝죠. 뭐 근데 뭐 안타깝지만 저는 기업 회생 들어갈 때부터 예측을 했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2, 3조의 지금 가치가 있는데 이게 다 부동산 가치예요. 근데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지방에 있는 그 대형마트 건물이 사실은 애매해졌어요. 마트 가보세요. 1층 신선식품 사람들이 많은데 2층 가면 어때요? 썰렁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형마트 포맷보다는 그보다 좀 작은 거, 단층. 그런 게 지금 라이프 스타일에 적절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홈플러스가 지금 100여 개 넘는 점포를 갖고 있는데 그 다 부동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쪼개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어쨌든 가치는 있기 때문에 뭐 망하기보다는 이제 매각은 될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거는 이마트라고 봐요. 이마트가 그 본업에 충실하다는 변화 이후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뭐 식품 전문 매장도 좀 늘고 있고, 뭐 고레이 마케팅도 열심히 하고 있고, 뭐 MG랑도 소통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그런 그 몇몇 점포들도 아마 매입을 이마트가 해서 좀 이마트가 더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커머스의 유통을 보려면은 딱 하나, 그 풀필먼트라는 걸 꼭 봐야 돼요. 사실 이 풀필먼트가 의미하는 거는 빠른 배송이거든요. 결국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그 이커머스가 우리나라 유통을 지배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쿠팡의 높게 배송, 즉 빠른 배송, 그 풀필먼트 시스템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는 게 사람들은요, 한번 편한 서비스를 받으면요, 절대 이걸 포기할 수 없어요. 소위 이제 뭐 빠른 배송에 중독됐다고 하는데 쿠팡이 메인이 잡고 있는 거고 네이버는 다행히 빠르게 요거를 또 커버하려고 빠른 배송을 CJ 대한통운이나 여러 가지 회사들하고 풀필먼트를 협업해서 빠른 배송을 좀 대응을 하다 보니까 네이버 요즘에 좀 살아나고 있어요. 그럼 이 두 개 어떻게 보면 기업들은 빠른 배송을 기반으로 잘 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앞서 그 밑에 기업들은 어때요? 빠른 배송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빠른 배송을 도입해야 돼요. 풀필먼트를.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본인들이 쿠팡처럼 직접 물류센터를 지어야 돼요. 그러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죠. 그럼 이것 때문에 또 주저하는 게 있고. 그러면 또 제3자 물류를 쓰는 게 좋냐? 그렇지 않아요. 네이버의 사례를 보시면은 CJ대한통운하고 협업을 처음 했잖아요. 잘 안 됐어요. 왜 안 됐냐면은 그 배송비가 4, 5천 원 나왔어, 5천 원. 그럼 셀러들 입장에서는 못 하는 거예요. 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근데 최근에 네이버가 막 그쪽을 투자를 하고 프로모션 투자를 하니까 3천 원 정도까지 떨어지니까는 활성화되잖아요. 그러면 밑에 업체들도
직접 하든지 아니면 제3자를 이용할 때는 굉장히 큰 비용을 투자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주저하는 것 같아요. 큰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장이 없잖아요. 왜냐면 이미 쿠팡과 네이버 쇼핑이 양대 산맥이 잡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저할수록 점점 매출 떨어진다. 빠른 배송이 안 되는데 어떻게 거기 가서 쇼핑을 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신세계는 우리나라 유통 대기업 탑 1이었던 데고 알리바바는 당연히 중국에서 넘버원이 합작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떠들썩한데요. 그 신세계 같은 경우는 그 우선 G마켓에 많은 고객 정보가 있죠. 옥션이랑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또 신세계 이마트가 또 잘하는 게 상품 소싱이나 이제 셀러들 잘 해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알리바바는 장점이 초저가 상품 굉장히 싸죠. 저희 와이프도 뭐 그냥 거의 뭐 미니어처럼 2, 3일에 한 번씩 이용을 하는데 아주 경쟁력이 강한 공산품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해외 이제 직구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두 개가 잘 시너지가 나야 되는 거죠. 근데 앞서 우리 기자님 질문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배송이 느리면 삽니까? 안 삽니까? 지금 알리익스프레스가 우리나라에서 주춤한 이유도 그거예요. 첫 번째가 배송이 너무 느려요. 두 번째가 품질 문제가 자꾸 있어. 세 번째가 브랜드 제품이 없어. 이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알리익스프레스가 쭉 성장하다가 지금은 주춤해요. 근데 이제 신세계랑 이제 만나잖아요. 그럼 첫 번째가 뭐예요? 결국에는 이 두 개의 합작 회사에서 두 회사가 누군가는 풀필먼트에 투자를 해야 된다. 누가 할까요? 저는 지금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지 않나. 알리는 본인의 나라도 아닌데 해야 되는 거고 신세계는 알리 너희들이 우리나라 와서 같이 사업하는데 알리 부자인데 돈 많은데 우리 신세계 힘들어. 과연 이걸 풀 수 있을까? 이게 안 되더라도 과연 막대한 프로모션 비용을 넣을 수 있을까? 라는 게 첫 번째 저는 의문이고 또 이번에 또 공정위에서 또 조건부로 가장 큰 기대했던 건 뭐냐면은 이 풀필먼트를 국내에 구축한 다음에 G마켓이나 옥션에 이 고객을 가지고 이 저가 상품을 이용해서 이쪽을 유입을 시켜가지고 연결해서 이 소위 이제 좀 죽은 G마켓이나 옥션의 이제 유입량을 늘리고 그 다음에 이거 살린 다음에 국내 셀러들을 활용해서 확 키우려고 했는데 지금 요게 지금 딱 걸려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과연 물티다를 세팅이 될까? 두 번째는 이 지금 데이터를 그 알리에 공유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마케팅을 어떻게 합니까? 참 그래서 보니까 이걸 어떻게 풀지가 저는 관건이라고 봐요. 그 두 개가 해결돼야 앞서 있는 쿠팡 네이버 쇼핑하고 같이 해볼 만하지. 이게 안 되면은 쉽지 않지 않을까요? 네, 마켓나우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양시장 오후장에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는 있습니다만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은 아쉽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장중에 4,134선까지 터치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가 현재 구간에는 4,124포인트 선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17%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체감 지수는 조금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 쏠림이
모멘텀이 이어지면서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양시장에 하락하는 종목이 조금 더 많고요. 코스피 50 같은 경우에 오늘 1%가 넘는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 부분도 특징적이니까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분위기를요, 종목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레이더는 독립리서치 P&J의 손창현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종목 한 4가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면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종목 시장 이야기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첫 번째 종목은 이제 LG전자를 LG전자요. 오랜만에 좀 가져왔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LG전자가 이제 CES 2026 1월 6일이죠. 네. 클로이드라는 로봇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영상도 나왔는데 일단 이제 그동안의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죠. 어떻게 보면 기존의 로봇 관련된 밸류체인에 속하지 않았었던 섹터들이 어떻게 보면 자동차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까지도 연계가 되면서 상승을 했다. 그런 점에서 이제 LG전자가 본격적으로 로봇 밸류체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조금 뒷받침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포인트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동사는 이제 가정 관련돼서 안정적인 그런 매출 캐시카우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적적인 부분을 보면 65조 3천억 정도가 실적이 나왔고 영업이익이 2조 5천억 그리고 순이익이 1조 9천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PER 단으로 계산을 해보면 6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기존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가전이 좀 끌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렌털 가전 관련돼서도 상당히 좀 실적이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여기에서 이제 전장 쪽까지도 이제 엔포테인먼트 쪽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까지도 레퍼런스를 좀 다양하게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12월 초에 MS와 이제 전략적인 제휴를 맺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LG그룹의 두 분의 그룹의 이제 총수들이 이제 MS 그룹을 방문을 했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와 더불어서 냉각 공조 관련돼서도 이미 LG전자가 이 관련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제 MS와 어떠한 이제 냉각 공조 관련된 수주도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해보면 지금 시점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해서 가져왔고요. 일단 뭐 기술적인 흐름을 좀 보시면 일단 음봉이 이제 5일 동안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은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다시 이제 상승으로 좀 전환되면 일단 빠르게 매수세가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단기적인 앞선 고점 102,500원을 좀 돌파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서 매수가는 91,700원에서 한 91,700원 정도 수준 마이너스 한 1% 내외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87,000원 제시해드리고 1차 목표가는 102,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 현재 약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고 91,700원 단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데 마이너스 1% 내외에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뭐 로봇에다가 가전 거기다가 데이터 센터와 엮여 있는 냉각 공조 시스템까지 앞으로의 모멘텀이 무궁무진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인지 바로 공개를 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두 번째 종목 사피엠 반도체입니다. 오늘 또 50억 정도 수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동사가 하는 뭐 여러 가지 일 중에 뭐 가장 중요하게 하고 있는 일이 이제 마이크로 LED라고 하는 반도체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LED 칩 설계를 전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수주에 대한 모멘텀, 이제 양산이 본격적으로 되면 수익성이 찍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러니까 이제 칩 설계를 하는데 수주를 얼마만큼 많이 하는지가 동사의 매출 규모에 대한 부분을 계속 키우는 역량을 좀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수주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본격적인 스마트 글래스 시장에 대한
시장 자체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메타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동사는 한 100여 개의 일단 레퍼런스를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뭐 저가형 칩보다는 하이엔드 칩에 대한 그런 설계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쪽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애플 쪽과 그리고 삼성전자 향 관련돼서도 이제 XR에 이어서 본격적인 스마트 글래스가 출시가 된다고 하면 동사에 역시나 마이크로 LED를 탑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매출 실적에 대한 부분은 한 180억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BEP 정도 수준까지는 달성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연결 실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완전하게 턴어라운드가 되지 못한다라고 보고 있지만 내년도는 얘기가 좀 틀려질 것 같습니다. 내년도도 역시 올해와 더불어서 올해 매출의 한 2배 정도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한 360억에서 400억 가까운 매출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면 역시 주가는 먼저 선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기술적인 흐름으로 보면 단기 고점들을 다 갱신을 한 상황이고요. 오늘 추가적인 고점을 갱신을 하지 못했지만 일단 뭐 10% 남짓 상승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고점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역시 36,050원인데 한 35,000원까지 분할적으로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길게 봤을 때는 계속 단계별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조정 나오고 상승 나오고 조정 나오고 상승 나오고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이번 상승이 이어진다고 보면 단기 4만 원까지 상승 가능하다. 그리고 손절가는 33,600원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사피엔 반도체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스마트 글라스 시장이 개화됐을 때 실적의 가시적인 성장세에 기대해 볼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목표가 4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종목 이어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종목은 또 많은 기대가 되는 투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종목인 것 같아요. 가장 핫하죠. 네. 한미 반도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HBM 관련돼서 계속 뭐 이슈가 크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였나요? 이제 HBM 쪽에 대한 공급을 가격을 인상을 20% 정도 하면서 일단은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쪽에서 이제 고객사들에게 언급을 했다. 그런 점에서 HBM에 대한 가격 인상에 대한 효과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HBM에 대한 뭐 수주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런 점에서 결국에는 HBM 쪽에 대한 부분 TPU나 GPU 쪽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레거시 반도체까지 확대 가능성도 높다라는 점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HBM4 쪽에 대한 양산도 좀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한미 반도체는 TC 본딩용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쪽에서는 마켓 시어가 1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HBM3의 한 70%를 넘게 시장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HBM4에 대한 양산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여기에 대한 설비 투자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 본딩 장비에 대한 수주도 그만큼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HBM4에 대한 양산 수주도 한 마켓 시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이기 때문에 한 70% 남짓 또 어느 정도 수주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좀 12만 원 정도에서 얌전하게 좀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이제 오늘로 인해서 추세가 좀 전환이 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13만 원 정도 안착을 하면 1차적인 목표가는 충분히 앞선 고점 부근대까지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15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2만 2천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HBM 관련된 기업들 뜨겁고요. 한미반도체도 이와 동반해서 6% 넘는 강한 상승 나오고 있는데 직전 고점 부근 그러니까 10월 달에 달성했던 15만 원대 재돌파 가능하다라고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고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2만 2천 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가격 라인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 네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도 핫한 이제 자율주행 쪽
관련된 뭐 종목뿐만 아니라 뭐 직관적으로 좀 연계될 수 있는 종목으로 아남전자를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하만이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 GF라고 하는 독일의 업체를 인수를 했고, 그리고 5월에는 이제 그 오디오 업체 마시모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오디오 사업과 더불어서 이제 아다스 전장용 관련된 사업으로 하만이 본격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동사는 일단 이제 오디오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OEM이라든지 ODM을 하만 쪽에 직접적으로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일단 뭐 하만에 대한 오디오 업체 마시모를 인수를 했다라는 점은 동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오늘 단기 바닥권에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일단 바닥권에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안정적으로 우향 상향을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걸 좀 길게 월봉상을 보시면 추세가 한 번도 이제 상향으로 전환된 흐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승으로 인해서 추세가 좀 전환되려고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단기 오디오에 대한 부분과 아다스 시스템의 직간접적인 효과를 좀 누린다라고 하면 조금 더 빠르게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가격이 1,398원인데 한 1,350원 정도 선까지 뭐 마이너스 1% 정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차적인 목표가는 한 1,600원 정도 보도록 할게요. 일단 1,600원이 최근에 매물대를 다 돌파를 하면서 상승을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일단 1,600원에서 1,500원 정도 오면 상당히 좀 많은 매물을 결국엔 소화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지금보다도 더 거래량이 많이 실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1,500원에서 1,600원 뭐 제시를 해드리지만 1차적인 목표가의 1,6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27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삼성의 하만이 오디오 관련된 기업에 이어서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까지 인수합병 M&A 체결하면서 자율주행 시장에 대한 주목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아남전자를 마지막 종목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손창현 팀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100% 자체 기술로 개발한 그래픽 처리 장치를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기술에 기대던 GPU 시대를 마감하고 인공지능 시대, 칩 독립을 선언한 셈이다. 삼성은 AMD 설계를 토대로 자체 기술로 만든 GPU를 처음으로 엑시노스 2600에 넣었다. 갤럭시 C16 시리즈에 들어가는 이 칩은 이미 자체 설계 기반으로 구동된다. 그러나 진짜 승부는 다음 세대다. 삼성은 차세대 엑시노스 2800부터 아키텍처까지 완전한 자체 기술로 설계된 GPU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엔비디아, AMD, 인텔, 퀄컴, 애플 등 극소수만 보유한 기술 영역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수건 과제였다. 삼성은 PC 콘솔용 GPU 개발을 시작으로 저전력 고성능 모바일 GPU까지 완성하며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맞춤형 AI 칩 시장 진출까지 노린다. 업계는 GPU 독립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AI폰, XR 기기, 로봇으로 확장되는 삼성의 온디바이스 AI 생태계 전략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한다. 에스파가 등장한 농심 신라면 광고가 공개 한 달 만에 유튜브 조회수 1억 3천만 회를 넘겼다. 뮤직비디오 형식과 K-팝 팬덤의 확산력이 맞물리며 단순 광고를 넘어선 문화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에스파가 리메이크한 스파이스 걸스의 스파이스 업 유어 라이프를 배경으로 라면 끓이기 장면을 안무처럼 풀어낸 뮤직비디오형 연출이 입소문을 탔다. 광고 흥행은 농심의 브랜드 가치뿐 아니라 주계도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올해 농심 주가는 약 15% 가까이 상승했다. 특히 북미 중국 시장에서 신라면 수출이 확대되며 실적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에스파 효과가 브랜드 인지도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내년 상반기 실적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농심은 에스파 이미지를 입힌 신라면 스페셜 패키지를 중국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에 순차 출시하며 식품을 문화 콘텐츠로 확장하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광고가 1억 뷰를 넘긴 지금 농심의 글로벌 확장 스토리도 끓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네, 시장의 분위기가 지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마감장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 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